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우리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로운 기획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 PD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팟캐스트의 자랑이죠. 무슨 자랑이요? 네, 딴 데서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갖고 저희 요 시리즈만은 유튜브로 또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안 하잖아요. 근데 소리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이 없는 볼 수 없는 그거 아닙니까? 왜 따지요? 어쨌든 팟캐스트 역발상이 언어는 정확하게 구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 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용도 깊어지고 양도 많아지고 있는 대중가요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보는 팟캐스트 대중가요 역사 시리즈를 지금 다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줘서 얘기하네요. 네네. 진짜. 제가 이제 오면서 지금까지 뭘 했나 좀 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32개를 방송을 했어요. 대중음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신과 대중가요. 그다음에 그렇죠. 민중가요. 네. 이렇게 이제 이영미 선생님께서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가왕으로 해서 저희가 한 8편 정도 했었고. 가왕열전.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영화로 듣는 대중가요. 또 시리즈 8개를 했었고요. 우리 영화 했었나요? 했었죠. 네.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안 납니까? 우리 에마 부인 전문가로 그렇죠. 유튜브에서 지금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깜짝 놀랐던 이 영화로 본 대중음악. 네, 그래서 5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쭉 했었고 이제 이번에 8개는 이제 영화에 이어서 또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했으니까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리즈입니까? 그건 두 분께 들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역시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 우리의 선생님이죠. 진짜 누르면 나오는, 우리의 선생님, 이영미 선생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더 좀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게요. 한약을 먹어서 돈을 좀 쓰면 살짝 올라오고요. 보약 드셨습니까,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요. 탈진하면 약 먹고 다시 올라와서 일하고 다시 탈진하면 다시 약 먹고. 그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돈을 쓰라고 몸이 그러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최근에 드신 상태로? 그렇죠. 돈을 좀 쓴 그 약발이 좀 남아있는 상태.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이준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새 걸어다니는 게 조금 더 나아져서 난간을 붙잡지 않고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네.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제 좀 투병을 하셨고 지금도 투병 중이시고 그런데 갑자기 저는 좀 슬픈 게 근황 물어봤는데 두 분 다 건강만 얘기하고 이제 난간을 안 잡고 걷는다. 이게 근황이라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파요. 나름 뿌듯한. 그럼요. 저도 월화수목금 오전이다 운동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이주희 선생님은 또 최근에 제주 민방에서 연락이 와서 또 TV 프로그램도 녹화도 하고 오시고. 오랜만에 비행기 한번 탔죠. 제주 공항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주 민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캐스팅을 한 건가요? 아마 제가 이 시간 나와서도 그분 노래를 한 곡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백나나라는 찔레꽃 부른 분이죠. 유명한 가수. 찔레꽃 붉게 피는 이 노래.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구나. 출생지가 제주도. 근데 이제 저처럼 돌잔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어려서 떠나죠. 제주도를 떠나서 만주도 갔다 그러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성장한 곳은 함경도 청진인데 어쨌든 그래도 출생지가 제주도니까 챙겨야죠. 몇 달 안 살았다면서요. 그래도 제주도 출신 가수가 그렇게 한 명이 더 있는 거군요. 그렇죠. 혜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더 있죠. 진시몬. 그분도 제주도 출신. 하여튼 그래서 고약 같은 친구.
지금도 그 좀 먼 친척들이 네. 백신 아니고 이제 본 이름이 오금숙이니까 제주도에 친척분들이 많대요. 이야. 그분들이 이제 백나나 뭐 일종의 기념 사업회 네. 이런 걸 해서 뭐 요즘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지역 방송에서도 지역 인물을 지역에서 챙기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네, 거기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네. 자, 우리 이영민 선생님 그럼 오늘부터 이제 어떤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나가는 건가요? 영화 주제가를 지난 시즌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예. 공연된 극의 주제가 하여튼 다른 극들의 주제가를 모아서 한 네. 시즌을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라디오,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 얘기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방송의 역사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좀 그렇죠. 훑을 수 있겠네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영화 뭐 드라마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시즌으로 할까 그랬는데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한 시즌으로 네. 못한다. 너무 들어볼 만한 노래도 많고 네. 이야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네.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라디오 드라마부터 시작을 할 텐데 네. 이야기를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이 라디오 드라마 얘기하려면. 간단하게 뭐 방송 역사를 네. 길게는 아니고 그냥 짧게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의도한 건 아닌데 2024년 올해가 네. 이 땅에서 이제 그 방송 전파가 이렇게 쏘아 올려진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924년에 날짜는 좀 다릅니다만은 12월 달에 연말에 시험 방송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정식 방송은 아니군요. 예, 네. 정식 방송은 조금 뒤고 그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그 최신국, 그러니까 뭐 우편이라든가 뭐 전보 이런 거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이 방송도 담당을 해가지고 시험 방송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3년 뒤 네. 1927년에 드디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JODK라고. 경성방송국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죠. 왜 이게 방송 호출부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도 아직도 쓰고 있는 어느 네. 방송 어느 채널은 네. 무슨 호출부호 이렇게 있는 건데 그때 호출부호가 JODK였어요. 이 경성방송국의 호출부호가. 네. J는 이제 재팬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방송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 말 잘 못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방송이 아니거든요. 조선총독부가. 아니에요. 일본의 방송인 셈인 거죠. 일본 제국 차원에서의 그렇죠. 그 호출부호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의 네 번째 방송국이에요. JOAK가 도쿄, JOBK가 오사카, 네. JOCK가 나고야, JODK가 경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네 번째 방송국이라고 호출부호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국 방송의 출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한반도 내에서 방송 최초의 방송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파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일본적인 것만 나왔냐는 또 아니잖아요. 네. 한국 대중가요도 나오고 나중에는 다 드라마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애매하게 맞으면 식민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당시 소위 근대 문물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식민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방송도 예외는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 또 짚어볼 것은 1927년에 방송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방송 멘트가 네. 혼합이었어요. 일본어, 조선어. 그렇죠. 예, 두 가지를 섞어 쓰는데 아무래도 일본어 비중이 좀 높았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뉴스 같은 건 다 일본어로 했을 당연히 테니까. 일본어로 하는 거였고 왜냐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예. 일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 조선인들 중에서도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일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공용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였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 일본어 방송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뭐 노래 같은 건 이제 그렇죠. 예. 노래 같은 거는 뭐 다 출연하고 하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데 1차적으로 27년에는 다 일본어 중심의 방송이었고 몇몇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한 게 29년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일본어, 어떤 프로그램은 한국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조선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29년. 그것만 해도 되게 늦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방송의 영역을 콘텐츠 영역을 보도, 교양
뭐 오락 이렇게 3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아마 보도는 거의 전적으로 그렇죠. 일본어였을 것 같고 네. 오락은 조선어 비중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 교양은 그래도 역시 일본어 쪽이 높았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대로 불만.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알아듣지 못한 조선어가 튀어나오면은 불만. 조선 사람들은 더 불만. 그러니까 방송 청취자가 당초에 늘지를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 수신료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 수신료 수입이 있어야 경성 방송국이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죠. 1933년에는 분리를 합니다. 채널을 2개로. 그래서 JODK 제1 채널은 일본어 방송, 네. 제2 채널은 조선어 방송.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그럼 제2 방송은 100% 조선어로만 예, 조선어를 네.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취자 수가 늘기 이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24년에 시험 방송했으니까 아까 이준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가 이제 한반도에 이 라디오 전파가 쏘아진 지 100년. 네. 요거는 뭐 시비 걸 만한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927년에 이제 JODK 경성방송국 개국을 맞아서 만약에 2027년에 분명히 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한국방송 100년 뭐 이런 그 말을 네. 결국 이제 KBS가 나서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뭔가를 하거든요. 네. 늘 칠자 붙는데 뭘 해요 하기는. 근데 한국방송 100년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거 할 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네. 이거하고 설왕설래가 있어서 칠자 붙는데 뭘 합니다. 방송사 같은 책을 내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 정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정부 때는 또 마음의 바람이고 지금 분위기 같으면은 그냥 100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뭔가 하기는 합니다. 칠자 붙을 때 행사를 많이 해요. 전문가 중에서도 한국 방송 100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70년, 80년 뭐 이럴 때 뭔가 했었나요? 했어요. 다 했었죠. 네, 그럴 때 다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책도 내고 뭐 무슨 사 같은 것도 내고 그런 거 할 때 칠자 맞춰가지고 그 한국 방송사 뭐 이런 거 내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어떤 뭐 더 밝혀야 될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네. 좀 누가 맞다 틀리다를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명확히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방이 된 직후에도 한동안은 JODK라는 그 제국의 냄새가 묻어있는 호출부호를 계속 썼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이게 아까 이영민 선생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45년 직후에 이 조선은 아직 독립국도 아니었고 뭐 그때 뭐 신탁 통치를 뭐 한 해만 어쨌든 복잡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새롭게 이제 호출부호를 일본의 호출부호가 아닌 코리아의 호출부호를 새롭게 받은 거는 이제 1947년입니다. 10월 달. 네. 그래서야 HLKA. 요즘도 아마 라디오 방송 나오죠. 제1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HLKA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15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무슨 뭐 띠띠띠띠 하고 몇 시입니다. 그 무슨 여기는 KBS 라디오 HLKA 이렇게 딱 호출부호를 나가죠. 네. 그게 이제 1947년부터고요. 이것도 7로 끝나네요. 그렇네요, 또. 네. HLKA 호출부호 사용한 걸 한국 방송의 역사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데 그 조선어 방송은 또 어쩌라고요. 그렇죠. 예. 콘텐츠를 채웠는데 조선어로. 그러니까 물론 그 콘텐츠 만드는데 일본인들이 관여를 했겠죠. 그건 분명하지만 이 콘텐츠까지도 다 없는 것으로 묻어버리기에는 이건 좀 아까운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좀 논쟁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경성방송국도 최종적인 운영 책임자는 당연히 일본인이었는데 그렇죠. 시종 다. 근데 이제 이런 콘텐츠 관리 면에서는 조선어 방송을 책임지는 사람 그 분야의 최고 그 책임자는 역시 또 조선인이 임명이 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그 해방하고 나서부터 47년 될 때까지 JODK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네.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미군이 관여하는 방송이잖아요. AFK에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방송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거는 이제 경성중앙방송국에서 서울중앙방송국 이름도 바꿨고 다 내용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으니까 그냥 HLKA부터 한국방송사의 시작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아마 누구도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할수록 네. 저나 이영미 선생님 같은 사람은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단순 명료하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언제요? 여기 이제 일제강점 때.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거는 그 JODK 당시의 방송은 우리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녹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는 한번 쏘아 올리면은 네.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따로 녹음하지 챙겨두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챙겨뒀기 때문에 네. 지금 100%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녹음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생방송. 생방송이었으니까 그냥 날아가면 그렇죠. 끝인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걸 방송했다 뭐 이런 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왜 신문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 라디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실현은 안 됐는데 이른바 그 토대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라디오 해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면은 DB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면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토대 연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학문 연구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들 있죠. 자료 모아가지고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하는 연구들. 논문 쓰는 거 말고. 이런 작업은 근데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제강점기 때 뭐 주로 어떤 콘텐츠들이 방송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교양, 오락인데 딴 건 제외하고 일단 드라마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라디오 드라마가 사실 굉장히 일찍부터 존재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생각하는 드라마하고는 형식이 조금 완전히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배우들이 나와서 대본 앞에 라디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대본 놓고 그냥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그걸 그냥 라디오 드라마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오디오만 이렇게 따서.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라디오 드라마 용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좀 초기에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중기 뒤로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통속적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신극 이런 거 있잖아요. 신파적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건데 그런 거 아니고 되게 문예적인. 그다음에 단회물 아니면 기껏해야 2, 3회예요. 연속극이라는 건 없어요. 일제 때까지는 그냥 단회물이기 때문에 짤막한 단막극. 무대에서 올리는 지식인들이 보는 단막극을 그대로 라디오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송은 굉장히 좀 이렇게 통속적인 거를 특히나 이런 그 당시 국영 또는 공영 방송들은 굉장히 좀 경계하는 입장, 엘리트적인 그런 입장에서 방송 편성을 하는 그런 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KBS도 왜 KBS 드라마가 재미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 게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잖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드라마는 무지하게 방송에서 나오고 다 통속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더 통속적이었던 뭐 무대에서 하는 신파극이나 뭐 대중가요나 무슨 뭐 악극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나 대중가요에 비해서도 이거는 뭐 이거 해갖고 크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국영이었고 이거 공영도 아니에요. 공영하고 국영은 또 다르거든요. 공영은 공기업이 하는 거고 국가가 투자하지만 국영은 직접 말하자면 그 기관이 아예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서 통속적인 것은 불건강하고 저속한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방송이 조금 상업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이제 상업성이 이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이기고 지금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당연히 뭔가 스타도 없었겠네요.
방송만으로 스타라고 그렇죠. 할 만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요. 1930년대 초반 이럴 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라디오 수상기 대수가 2만 대 이래요. 2만 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대 수준이에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는 지금 방송 그러면 대중가요나 영화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단. 네. 근데 이때는 정말 비대중적이고 그렇죠. 5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상기의 대수라고 하는 게. 근데 영화나 이런 거는 무대는 뭐 사람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도 사실은 그 영사기 들고 필름 가지고 극장 가면 없어도 돼요. 네, 극장 없어도 그냥 야외에서 틀면 되는 거잖아요. 축음기는 게다가 전기선도 필요 없어요. 태엽으로 구동하니까. 그렇죠. 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어디에선지. 그렇죠. 근데 라디오는요. 네. 전기선이 있어야만 들어요. 그때는 건전지 이런 게 없어. 트랜지스터가 아니에요. 진공관 라디오.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한 큰 텔레비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전기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나마 2만 대 정도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1940년쯤에 그 등록 대수. 그러니까 라디오를 사면은 이제 라디오 샀다고 등록을 하고 돈을 내야 이제 정식으로 방송을 듣는 거. 물론 이제 수십 년 내야 되니까. 도둑 청취도 많았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등록 수가 조선인 청취자 등록 수가 1940년에 10만 명이었대요. 꼴랑.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물론 가족은 다 듣겠죠. 뭐 옆집 앞집도 와서 듣겠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조선 인구 2천만이 넘는 2,500만 얘기할 적에 적어도 너무 적죠, 그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전기선 놓고 수십 년 내가면서 그 비싼 라디오를 사서 그 라디오가 뭐 대도시에 있는 웬만한 중산층들 월급을 몇 달치를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가거든요. 그 반도의 봄 영화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복혜숙. 당시 방송계에서 나름 스타야면 스타인데 복혜숙 선생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방 안에 라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아이고 라디오를 다 들여놓으시고 형편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긴요. 10달 할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여튼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그 사파 같은 장면입니다. 연기가 좋으신데요. 해방을 알리는 중요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히로히토의 이른바 항복 방송. 일본에서는 오금이라고 하죠. 천황폐하의 목소리니까. 근데 그 오금 방송도 서울에서 듣긴 들었대요. 근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인 게 하나는 히로히토가 일본 말로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거의 고어야 수준이. 그러니까 조서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일본어를 웬만큼 하는 사람도 이게 뭔 말인가 싶었고 또 하나는 전파 문제 때문에 소리가 나왔다, 뭐 커졌다, 작아졌다, 뭐 끊겼다 이러니까 이게 해방이 된 건가 만 건가 알 수가 없다. 뭐래 도대체. 그런 문제가 이제 그 당시 라디오 방송의 상황을 또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죠. 뭐 40년대 뭐 그때는 진짜 뭐 아까 전황 방송만 나왔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전선동의 라디오가 많이 이용됐겠죠. 거의 대부분. 중요한 매체였죠. 그래서 음악도 물론 음반에도 군국가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라디오는 정말 매일같이 그 중일전쟁 특히 이후로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군국가요를 그건 이제 조선인이 만든 군국가요가 아니라 진짜 찐 군국가요. 일본 노래들을 계속 틀어요. 그러니까 군국가요의 그 일종의 보급 전파면에서는 라디오가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라디오 틀어놓고 체조하는 거. 그렇죠 또. 라디오 체조. 저는 그 사실을 뭐 일제 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몸을 움직이실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라디오 체조를 하셨어요. 그게 일종의 그냥 매일 하는 건강관리법이었던 거죠. 우리 왜 국민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시작이에요. 라디오에서 체조 시간이 있는 거고 음악 틀어놓고 구령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전 국민이 다 라디오를 그 체조를 하는 거죠. 그걸 라디오 체조라고 했어요. 그게 국민체조의 전신이고. 그렇죠. 국민체조. 그렇죠. 시작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이제 좀 드라마로 돌아오면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엔 드라마가 있긴 있었지만 일찍부터 그 연속 계속 이렇게 회를 거듭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제가 노래가 붙어가지고 함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는 그런 사례는 이제 좀 곧 들어보겠습니다만은 1956년 청실홍실이라는 드라마와 그 주제가가 보통 처음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연속극이 그러니까 드라마가 대중적이려면 단회물로는 대중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들어야 인기를 얻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보면은 그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 있죠. 연극적으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라디오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희곡을 가져다가 그냥 무대에 올리고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유명한 작가들이 실험적이거나 아주 진지한 작품들을 라디오 드라마로 많이 발표를 해서 초기에 방송하셨던 분들 중에서 라디오 드라마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통속적으로 가냐 이런 거 갖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창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수준 높은 문예적 작품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통속적으로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해방을 하고 나서 46년이 돼서야 최초의 연속극이 나와요. 그게 바로 똘똘이의 모험입니다. 똘똘이의 모험. 작가는 미국인 랜돌프가 시작을 했고 김내성, 김영수 쟁쟁한 분들이죠. 두 분 다 일제 때부터 소설, 연극, 뭐 시나리오 이런 걸 만드셨던 그리고 이제 해방 후 60년대, 70년대까지 인기 작가였던 유호라는 분이 신예 작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극이 아닌 작품으로는 화랑관창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뒤이어서 뭐 임꺽정 대원군 같은 사극을 또 많이 했네요. 사극을 많이 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작가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에 있었던 당대의 일을 가지고 인기 있는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시기. 그러니까 익숙한 이야기, 다 알려져 있는 서사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작품을 쉽게 만드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드라마보다는 드라마에 대한 욕구는 있잖아요. 우리가 쭉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설을 연속 낭독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애초에 소설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보다는 소설이 익숙한 작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예 소설투로 써서 방송용 소설을 쓴 다음에 그걸 연속 낭독하는 형태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속극 대체물인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56년에 청실홍실로부터 이제 주제가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예. 이게 그 노래입니까? 청실. 예, 맞습니다. 딱 그 노래. 엮어서.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다른 각도에서 저는 좀 뜻밖이기도 했는데 아까 왜 해방전 라디오 방송을 지금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해방 이후 한동안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라디오의 소리가 부분이라도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이 청실홍실 주제가가 최초가 아닐까 남아있는 걸로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소리로 남아있는 것이 주제가로. 그 이전은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주제가는 이제 드라마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제가는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KBS에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 방송에서 써먹었는데 다행히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일단 노래를 우리가 얘기 워낙 많이 했으니까 노래를 듣고서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청실홍실이요? 네. 주제가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청실 홍실 엮어서 문이 동곱게 청실 홍실 엮어서 문이 동곱게 없는 마음 속에 나만이 아는
목소리는 누구죠? 예, 이게 송민도, 안다성 두 분이 함께 노래를 했고 네. 이제 합창단도 같이 노래를 했거든요. 이 당시 안다성이라는 가수는 아직 음반으로 데뷔하기 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전속 가수로 가수 이력을 처음 시작을 한 분이고 네. 송민도 이분도 이제 당시 KBS 그러니까 방송 가수라는 게 따로 이제 그 영역이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방송국 가수죠, 말하자면은. 네, 방송국에 소속된 전속 가수인 셈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트로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춤바람 나는 양풍 스타일도 아니고 차분하고 차분한 정말 이게 손석구의 작품인 건데요. 손석구 작곡의 작품인데 딱 그런 식의 당시로는 세미 클래시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방송국의 취향에 방송을 만드는 거죠. 사람 취향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같은 시기에 만약 음반으로 나왔다. 망했죠. 참 많이 그렇게 기대만큼 많이 팔리진 그렇죠. 않았을 뭐 아주 겁니다. 망하진 않았겠지만 예. 왜냐하면 1955년에 나 하나의 사랑이 나름 그렇죠. 히트를 뭐 하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손석구의 시대가 막 열리는데 그 손석구의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은 방송국. 방송 드라마였던. 당시 뭐 방송국 셈이에요. 그 경음악단 그 지휘를 맡고 네. 계시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맡겨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손석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경음악단 지휘자로 들어갔을 때 가요계에서 굉장히 놀랐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내가 더 유명한데 내가 아니고 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손석구가 들어갔지?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근데 방송국을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트로트 계열에 있는 박지춘을 뽑느니 손석구를 뽑는 게 나은 거죠. 좀 쓰기 싫었겠죠. 예. 너무 통속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작품이 이제 조남사작 이경재 연출로 되어 있고 56년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드라마 내용은? 청실, 홍실. 이 시대의 드라마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네. 영화보다는 좀 건전하지만 그래도 통속적이니까. 사랑이죠, 당연히. 다 연애물이고요. 네. 특히 50년대는 약간 대도시의 사람들의 연애물, 청년들의 연애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은 뭐냐 하면 전쟁 미망인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은 뭐 사장 비서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같은 회사에 있는 나기사라고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운전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이니까 기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남자인 셈이고 그 회사의 주축쯤 되는 남자. 그 나기사를 장민호 선생이 성우로 당시에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기사를 좋아하는 또 다른 그 사장 친구의 되게 부잣집 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자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무슨 고아원을 운영하는 남자가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사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남녀 주인공이 이어지면 딱 좋은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여자가 미망인이잖아요. 전쟁 미망인. 당시 도덕률로는 그렇죠. 좀 곤란하죠. 그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고 이거 딱 신파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옆에서 동숙이는 나기사를 좋아하니까 그 애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한테 네가 어떻게 그 자격이 있냐. 너 물러서라. 애자가 미망인이죠. 애자가 미망인이에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애자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난리치는 우여곡절을 겪는데 결국은 둘이 돼요. 예, 둘이 맺어지는 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것도 굉장히 그 신파와는 다른 방송극적인 방송국이 좋아할 만한 그 새로운 뭐랄까 전쟁의 그 어떤 비극을 딛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랑 혹은 가족 뭐 이런 거잖아요. 더 웃기는 건 그 나머지 남은 남자 여자 있죠. 동숙이하고 애자 좋아했던 서브 주인 남녀 주인공이 또 둘이 맺어져요. 놀면 뭐 합니까? 해피엔딩.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갈등 구조에 비해선 주제가가 너무 점잖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점잖은 거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손석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 때 구술을 할 때. 방송국 드라마를 주제가를 만들 때는 다른 대중가요 만들 때와 태도가 다른 태도로 짓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꼭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이 한 곡 히트해서 돈 벌어야 되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건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드라마의 주제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고 깔끔하게. 근데 이제 이게 대박이 터지니까 60년대 초까지 그 손석구의 점잖고 명랑하고 건전한 노래의 유행을 이 노래가 그 밑을 깔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들을 노래 중에 거의 대부분이 손석구 작곡이에요. 네, 다 이런 노래. 정말 손석구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실홍실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바로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이때부터 60년대까지 웬만한 드라마는 다 영화로 만들어져요. 다 히트해요. 오히려 예외를 찾는 게 더 빠르죠. 네, 맞아요. 인기 드라마는 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 60년대가 되면 입도선매예요. 그냥 끝나기도 전에.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리고 뭐 주제가 바로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걸 뭐 우리가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딴 거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요. 웃기는 소리예요. 대중예술은 원래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옛날 옛적부터. 재밌는 거는 왜 하필이면 1956년이었느냐 하는 거죠. 왜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1956년. 네. 왜냐하면요. 이거는 기록이 이 작가 연출가들이 써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전기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됐대요. 56년부터요? 예. 그러니까 그 남한은 전기 공급이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분단되고 나니까. 그렇죠. 북에서 수풍발전소 이런 데서 못 내려오니까. 근데 이때부터 전기 공급이 약간 안정적이어서 전기선으로 라디오를 매일 혹은 매주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끊기면은 그걸 못 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 얘기네요. 하여튼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56년부터 이렇게 라디오 방송, 드라마 같은 것도 더 활성화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쨌든 53년에 휴전이라는 형태로 끝났고 그리고 55년은 또 해방 10년이 되는 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저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뭐 원조 같은 걸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56년도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텔레비전 방송도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그러니까 의외로 아니 전쟁 끝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 아메리카의 힘이라고나 할까. 예. 네. 그 원조 속에서 이런 게 가능했죠.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1955년, 56년 되면서야 상업적인 영화로 성공 사례가 나오잖아요. 춘향전 나오고 예. 자유부인 나오는 게 56년이에요. 예. 한 가지 요인을 더 얘기를 하자면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그렇게 미국에 견학시켰어요. 많이 데려다가. 그러니까 조남사도 요 직전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연속극이 그렇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당대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 연속극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영향도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앞서 노래를 이제 청실홍 씨를 송민도 안다성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제 듀엣곡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안다성 혼자 부르는 노래입니다. 꿈은 사라지고라는 드라마 주제가인데요. 네. 그러고 보면 안다성 선생은 가수로서 참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운이 없다. 왜냐하면은 청실홍실도 나름 히트곡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음반은 못 냈거든요. 음반은 현인이었어요. 현인이 냈고 그래요? 예, 네. 꿈은 사라지고 이제 들을 곡도 이것도 꽤 히트한 노래인데 네. 역시 음반을 못 냈어요. 음반은 최무룡이 냈어요. 영화 주연 배우인 최무룡이 냈는데 그러니까 꿈은 사라지고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니까 영화로 바로 만들어졌고요. 그 영화의 주연을 최무룡이 맡았는데 영화 그때 뭐 사장님이 결정을 했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그냥 주연 배우가 노래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안다성이 빠진 거죠. 이게 중요한 히트곡을 2개나 놓친 셈이니까. 네. KBS 전속 가수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유명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어요. 현인과 같은 가왕이 아니고 최무룡 같은 당대 최고의 예, 주연 배우는 아니고 그런 거였으니까 최무룡이 노래도 좀 하고요. 잘하죠. 예. 그 영화를 만들어서 최무룡과 문정숙이었어요. 예. 그 영화 속에서는 문정숙이 노래 부르는 장면도 있고 최무룡이 이제 마지막에 주제가니까 자신이 부르는 것도 있는데 사실 둘 다 노래를 잘하거든요. 웬간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시키고 싶죠. 그러면. 상업적으로 보면 이미 히트가 검증된 노래니까 그렇죠. 이 낼 때는 더 그럼요.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했겠네요. 예. 이 꿈은 사라지고 드라마는 1958년에 이제 방송이 된 건데 앞서 소개해드린 청실홍실은 매일 연속극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요일만 하는 연속극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매일 연속을 만드는 게 아직 점증이 안 됐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요 연속극 하고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토요 연속극 하나 더 만들어요. 또 해봐요. 좀 되니까 그러면은 매일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속극 한 해가 짧아요. 게다가 이때는. 그 꿈은 사라지고 같으면은 일단 저녁 7시 40분에 시작해서 20분. 네, 다 20분이에요. 20분짜리 드라마가. 방송이었고 매일 했고 단 일요일은 제외.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드라마 보면은 왜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 같으면 제가 기억한 드라마들은 굉장히 막 심지어 1년, 2년 끄는 드라마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는데. 7, 80년대 네. 그런 거 되게 많았죠.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6부작. 요즘 같은 느낌의 라디오 드라마가 이 당시에 이제 표준, 일반적인 형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횟수로는 그런데요. 뭐 13회, 12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당시 것들 보고 있으면. 근데 막상 하나 들어보잖아요. 20분짜리인데다가 아주 전개가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요즘 같은 게 1회로 끝날 이야기예요. 요즘 웬만한 드라마의 1회분 정도를 거의 10몇 회로 늘려놓은 것처럼 말도 느리고 전개도 느리고 정말 속 터져요. 일단 뭐 요것도 안다성 그 비운의 가수 안다성 선생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시죠. 예. 나무 잎이 부르던 날에 뭉게구름 피어나듯 사랑이 일고 끝없이 퍼져나간 젊은 꿈이 낙엽 흩어지는 가을에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사라지고 그 옛날 아쉬움에 김석야 작사, 손석우 작곡, 안다성 노래 꿈은 사라지고. 가곡 같은데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미 클래식 이런 소리를 그 당시에도 많이 했던 거고요. 들어보시면은 편곡도 그렇지만 한 50년대 말 60년대 초반까지 손석우 작곡 혹은 박춘석 작곡의 이런 스타일의 노래, 안다성 노래들 들어보면 꼭 한 50년대 초반 40년대 말 할리우드 영화의 영화 음악 같은 영화 주제가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줘요. 예. 이 노래 특히 그렇고요. 예. 안다성 선생은 뭐 성악 같은 걸 전공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이분이 아마 영문과 다니셨다 그러든가 하여튼 우연한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거기서 손석우 선생한테 픽업이 된 그 생일 때 야, 네 노래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분이 그 현인의 서울 야곡을 불렀대요. 회고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근데 그 바에 그러니까 그 생일 잔치를 했던 그 업소에서 그 밤무대를 하필 또 손석우 선생이 낮에는 방송국 갔다가 이제 밤에는 또 돈 버셔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악단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술 먹고 꼬장 부리는 노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인이야. 완전히. 잘하니까 그래서 끝난 뒤에 명함 주면서 자네 가수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됐답니다. 그리고 청실홍실 현인 선생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어쨌든 방송국에서는 손석구 선생이 내가 픽업한 가수니까 네. 밀어준 거죠, 일종의. 방송국 소속 가수니까 시키기도 쉽고 네. 노래를. 근데 이 라디오 드라마를 보시면은 앞서 청실홍실이 조남사작 청실홍실의 주제가인데 예. 조남사 작사잖아요. 그러네요. 노랫말도 네. 작가가 썼는데 이 꿈은 사라지고도 김석야 작 드라마 꿈은 사라지고의 주제가를 김석야 작사.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뭐 60년대 사실 텔레비전 드라마까지도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사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써요. 그래서 가사가 좋아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가사들이 굉장히 잘 지어진 게 많은데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썼습니다. 물론 꿈은 사라지고는 손석구 선생님 말로는 이건 가사 딱 받았는데 좀 별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가필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는 네, 있죠. 너무 뜬구름 잡는 단어들이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실홍실이나 나중에 나오는 그 수많은 작품들 뭐 눈이 내리는 데나 뭐 이런 작품들 다 작가가 쓴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주제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만약에 반야월이란 작사가 그 당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네. 만약 의뢰를 한다면은 작사가 입장도 되게 난감했을 게 드라마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야월 선생님은 주제가 영화 주제가 쓸 때 시나리오 넣고 다 읽었대요. 다 읽어야 쓰지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한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유호 선생 읽으셨어요. 아, 그걸 어떻게 읽어? 그냥 쓰지. 요 얘기도 아까 그거하고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여주인공이 전쟁 미망인까지는 아닌데 거의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전쟁으로 죽어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여자는 전쟁 미망인이고 남자는 전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성불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성불구도 많고 다리 없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비극을 극복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런 게 라디오에서 되게 인기를 끌었던 거고 사실 이건 라디오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무슨 대중소설이나 이런 많죠. 데서도 양공주 전쟁 미망인 얘기는 되게 많아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심지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전쟁 미망인만 생각하잖아요. 미망인 되게 여러 종류더라고요. 전쟁 미망인은 전사를 한 거고요. 전제 미망인은 그냥 뭐 폭격을 받거나 그래서 돌아가신 거고요. 이 경우에는 돌아가셨으니까 좀 단순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망이 확실하니까. 문제는 애매한 경우도 네, 있죠. 돌아가셨는지 소식이 없는.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불. 되게 여러 종류여서 이런 경우는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비석 그러다 소설 그냥 세월 가는 거죠.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비석 소설에서는 그 여러 종류의 미망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의 그 난장판 같은 소설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계하고 막 서로 뭐라고 하고 있고 근데 막 그 욕망은 어쩔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 50년대 후반에는 중후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딱 그런 작품인데 여기 남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거는 아니고 전쟁으로 부하를 잃어요. 더 웃기는 건 이게 이제 딱 김석야 스타일인데 남자 주인공이 사장 비서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는 권투 선수예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드라마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요. 그래서 그게 그 임태근 아나운서의 멘트로 고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서 권투 중계하는 게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 있고 이 여자는 거의 불치병에 걸려서 죽고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남자가 돌아오고 뭐 이러는 네. 정말 드라마적인 그 드라마의 생통속들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재밌게 들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무룡, 문정숙 주연으로 당연히 영화도 나오고. 네. 그렇죠. 아니 권투 경기도 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건데 네. 주제가가 이렇게 가곡 같다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이건 진짜 그냥 가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드라마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김영랑 시요? 맞아요. 거기서 제목을 취한 겁니다. 1959년 드라마인데 그래서 이 드라마는 대본 작가가 따로 당연히 있죠. 이경재 작으로 드라마 대본은 만들어졌는데 주제가는
김영랑 시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예.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작곡자는 역시나 또 손석구 선생인데 이거야말로 사실 뭐 작곡자가 대중음악 작곡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거 다 그냥 묻어놓고 보면은 이게 가곡이지 뭐가 가곡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씨, 손석구 작곡 누가 부른 거예요? 예, 이분이 김성옥이라는 분인데 예. 역시 KBS의 그 방송국 전속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 손석구 선생 제가 뵀을 때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좀 아쉬운 가수가 두 명이 있다. 좀 더 그 친구들하고 오래 작업을 했으면 했는데 둘 다 떠나버려가지고 여자로서는 김성옥이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손시양이다. 근데 진짜 두 분이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몇 년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성옥이랑 시양이가 나랑 같이 했으면 더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운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김성옥, KBS 전속 가수였던 분입니다. 예. 김영랑 씨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걸 노래로 만든 건 안치환 버전이 훨씬 좋네요. 다른 곡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예. 모란이 피 이런 노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예, 다음 곡은요. 예, 뭐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네, 해서. 저도 좋아요. 예. 노래. 눈이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작품들은 청실홍실 꿈은 사라지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제가 제목이 드라마 제목하고 동일해요. 근데 다릅니다. 일단 노래는 제목이 눈이 내리는데 네. 당시 표기대로 하면은 눈이 나리는데 예, 그렇게 해야 또 맛이 나긴 나죠. 근데 드라마 제목은 어느 하늘 아래서 다릅니다 이게. 예. 한운사작
이게 한의사 대표작 몇 개 중에 요식이 대표작 몇 개 중에 꼽히는 작품이죠. 네. 실제로 이 드라마 어느 하늘 아래서는 첫눈이 올 무렵이죠. 1959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방송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첫눈이 언제 왔는지는 신문 뒤져보면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분위기도 딱 맞고 노래가 일단 정말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눈이 내리는데 그러면 이제 샹송 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같이 돈 벌어다 주. 예. 돈 벌어다 주. 이거 그 노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그 노래는 아닌데 지금 샹송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노래를 방송국 주제가로 불렀던 사람이 최양숙입니다. 샹송 많이 불렀던 당시 음대 학생.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대 음대를 네, 수성으로 졸업했다는 성악과 졸업생. 강대 총망받는 신진 성악가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니 음대생이 음반 녹음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유행가를 녹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방송이니까 그나마 가능했는데 그마저도 본명을 못 썼대요. 이거 주미옥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름을 좀 지운 거죠. 예, 그리고 음반 나올 때는 당연히 최양숙 이름으로 음반이 못 나오고 한명숙이 취입을 해서 한명숙 버전으로 다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권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의를 받는 게 네. 한명숙 버전의 눈이 내리는 데는 음반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데 1959년 그 전파를 탔던 네. 최양숙 버전의 노래를 듣고 싶다.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문의를 한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찾아달라고. 예.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KBS 사장 시켜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모르죠. 있거든요. 예,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음반실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옛날 거 다 뒤져서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닐테이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없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계속 우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장부터 쫙 앉아 있잖아요. 그 이제 온갖 사람들이 CP들이. 네, 그냥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네, NHK 아카이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생각은 하고 있으나 돈도 없고 무슨 뭐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못합니다가 그냥 좌라라라랑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방송국에서도. 네. 그러면 이 최양숙 버전이 있을 수도 있네요, 진짜. 예. 그거는 뭐 진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옛날 일들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 떡진 거 이런 거 다 복원하고 이러고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볼 버전은 한명숙 버전. 어쩔 수 없이. 네. 네. 내리는데 산에도 들에도 내리는데 모두 다 세상이 새하얀데 나는 걸어왔네 님과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지금도 눈을 나리는데 산에도 들에도 나리는데 모두 다 세상이 새하얀데 1959년 겨울에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 한운사작 어느 하늘 아래에서의 주제가 눈이 내리는데 1961년에 발매된 한명숙 음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은 음악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예. 가사도 정말 별게 없고 눈이 내리는데 산에도 들에도 내리는데 온 세상이 다 하얀데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여운이 길게 남는 그렇죠. 노래예요. 한운사 선생님이 작사하기 좀 귀찮았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한 선생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가사가 참 별게 아닌데 좋다고. 근데 그래서 사실 이 가사를 짓고 나서 이거를 일반 가수가 아니라 최영숙 같은 그런 성악하는 애가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양희은 씨의 그 자서전 같은 좀 일찍 쓴 80년대 나온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을 너무. 왜냐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이러고서 쓴 거였었으니까 거기 보면 이 노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뭐 잘 살았다가 뭐 갑자기 아버지 바람 피우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겪었잖아요. 그 매일처럼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자기가 그 겨울에 이렇게 집 바깥에 앉아서 이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은 우울하게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들었던 그 기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림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모습이 떠오르네요. 눈이 내리는데. 네. 자, 다음 작품은 어떤 겁니까? 역시 한운사 선생 작품인데요. 네. 뭐 저보다 사실 직접 또 그 문화예술위원회 구술 채록 그 작업을 같이 하셨으니까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뵌 적은 없고 대신 그 구술 채록문을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위해서 펼친 게 아니라 뭐 찾을 게 있어서 펼쳤는데 재밌었군요. 다 보게 돼요. 무지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예. 한우 선생님이 정말 작가예요. 입 딱 벌리면 자기 살아온 이야기인데 그걸 소설처럼 얘기해요. 그게 드라마 같아요, 진짜. 받아 적으면 그냥 소설 될 것처럼 묘사를 막 해요. 뭐 그때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어. 나는 걸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와. 질문 하나 하면 15분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재밌군요. 재밌어요. 쭉 빠져들어가요. 드라마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한운사 선생의 이제 뭐 작품 중에서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작품이 이제 말씀드릴 드라마 그리고 그 주제가인데 제목부터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 네. 반일 드라마네요. 어쨌든 그렇죠.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네. 한은사의 대표작이에요. 뭐 최고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표작 중에도 정말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속편도 계속 나왔어요. 현해탄은 알고 있다가 엄청난 히트를 했고 60년 8월이거든요. 4.19하고 5.16 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 그다음에 속편으로 현해탄은 말이 없다가 나왔고 역시 라디오 드라마로 그다음 3부는 소설로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사상계에다가 승자와 패자. 그래서 3부가 다 완결이 되고 다시 이 3부를 통틀어 갖고 라디오 방송으로 동화 방송에서 다시 하고 또 이거를 리라이팅 해갖고 소설책으로 아로운이라고 내고
TV극으로 다시 아로운을 만들고 정말 유명했던 작품. 그리고 그 와중에 영화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고. 그렇죠. 네. 편에서는 알고 있다. 일부 나왔을 때 영화도 나왔고. 이거는 지금 소설로 읽어도 특히 1, 2부 같은 거 3부는 좀 지겨운데요. 네. 1, 2부는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정말 자전적인 내용이 그렇죠. 있는 건데요. 네.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은사 선생이 약간 사고를 치고 학도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네, 바로 그 사고예요. 그러니까 학도병은 이제 그냥 징집이 아니라 지원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주호대학에 이제 청주상업을 나와서 주호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해탄 건너는 배에서 뭐 일장 연설을 이제 정부 관계자가 쫙 군인들이 하고 쫙 나눠준대요. 지원서 쓰라고. 자기는 지원서를 안 쓰고 우리 조선인은 부모가 참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돈독하니까 부모 허락 없이 내가 이걸 써줄 수가 없다. 그때까지 미뤄달라. 이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부모한테는 다 우리가 허락을 받을 거고 만약에 허락받지 않으면 이건 없는 걸 할 테니까 일단 너는 써라. 이렇게 됐대요. 그쯤 되니까 안 쓸 수 없잖아요.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봤더니 네가 썼다고 사인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부모가 붙잡고 울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징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징집 나가기 전에 이제 다 모아놓고 총독이 마지막 날 징집 나가기 전날 쇼토쿠 사마께서 예 고이소 총독께서 자 뭐 부민강한테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고 시가행진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2층에 자기가 있었는데 고이소 총독이 연설을 하는데 2층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고이소 총독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가족과 뭐 이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예. 이건 정말 대형 사고죠. 술을 드셨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순진한 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호응을 해줘서 벌써 이럴 줄 알았다. 엎어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순진한 거죠. 데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이소 총독도 깜짝 놀라면서 그때 답변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성심이 부족한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잡혀서 머리에다 총 딱 들이대고 지하로 끌려 내려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사받고 다 뒤졌을 거 아닙니까? 사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학교에서도 그냥 모범생이었고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군대를 가나 감옥을 가나 마찬가지니까 군대를 내보내자. 그래서 군대를 가는 방식이었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그 경찰서에 있는 자기를 담당하는 걸 좀 엘리트를 붙여줬더래요. 그래도 일본 유학생이니까. 그래서 엘리트 그 경찰 간부가 붙어서 뭐라고 얘기 계속하고 이제 고향에 한번 가서 계속 따라 붙어서 그리고 결국은 징집을 가요. 이렇게 찍혀갖고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시험 봐갖고 약간 장교로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진급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정말 바닥을 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구박받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여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본에 징집 가서 거기서 진짜 진짜 정말 더럽게 고생하는 계속 그냥 차이고 매맞고 뭐 아주 별별 일을 다 겪는 거기 일본인 그 병사들한테 그리고 결국은 도망쳐요. 도망쳐서 일본 여자하고 그러니까 그 같은 내무반에 약간 엘리트 일본 남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그 집, 거기는 이제 일본이니까 잠깐 바깥에 나가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박하는 일본인이 있었지만 자기한테 잘해주는 일본인도 있었던 거예요. 말이 좀 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탈영을 해서 둘이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일본으로 그냥 도망 다녀요. 이게 그 한운사 선생의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동생 만날 때까지는 맞았대요. 여동생 만난 데까지는 맞았는데 연애하진 않았고 도망간 것부터는 픽션이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도망가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뭐 어디 가서 무슨 일 겪고 거기서 또 뭘 하고 결국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아로운이라고 하는 이제 창씨개명한 이름을 쓰게 되는데 아로운 혼자 돌아오는 게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현해탄은 알고 있다. 그래서 학병서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으로 정말 대표작이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주의 학도병하고 지금 이 작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설도 만들어지고 라디오 드라마, 영화도 만들어지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이 아직 이제 해방된 지 채 20년이 안 된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치면은 뭐 80년대, 90년대 초에 무슨 민주화 무슨 학생운동 딱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 그거보다 90년대 중반이에요. 네, 그거보다 더 가깝죠. 그러니까 90년대에 마치 무슨 80년대 광주항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벅참으로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건 내 얘기야 막 이러고 듣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한 40대 초반 30대 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고 들었던 거예요. 1960년 8월 21일부터 61년 1월 29일까지 KBS에서 방송됐으니까 이게 5.16 전이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본 작품의 영향이 좀 있어요. 이 작품에는. 1960년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던 일본 소설 같은 게 막 번역해갖고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본 작품 중에서 고미카와 슌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좀 새로운 번역으로 나온 건 5권짜리의 어마무시한 장편이에요. 역시 징병을 나가는데 이 주인공은 약간 좌파적 성향이 있었고 북만주로 징병을 나가고 똑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구박받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종전이 돼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북만주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수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가. 인육도 먹어야 되고 심지어 같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분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그 군대에서의 이야기 혹은 종전 이후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인간의 조건은 영화로도 일본 영화로 3편이 만들어졌어요. 1부, 2부, 3부. 이거 다 보려면 10시간쯤 걸려요. 저 영상자료원에서 이거 하루에 다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날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있었어요. 하루에 딱 제가 하루. 아침 9시나 10시에 들어가서 가서 거의 10시쯤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5명도 안 됐는데 그중에 하나였군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끝까지 다 봤거든요. 끝까지 다 아시지만 그 걸어오는 장면이 한 회가 그냥 한 2시간이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것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영화가요? 아니, 물론 이제 중간에 일이 있는데 어쨌든 서사는 그냥 종전하고 나서 종전하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징글징글하게 3부까지 영화를 만든 것도 기가 막힌데 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를 해주면서 어떤 때는 1부만 해주고 어떤 날은 2부만 해주고 그랬는데 딱 하루 정말 날 잡았네. 날 잡아서 하루에 다 볼 사람 이래가지고 아침 먹고 그러니까 가서 오전에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2부 보고 저녁 먹고 3부를 보도록 해준 게 있었어요. 그날 가서 다 봤어요. 근데 이 소설도 재미고 영화도 재밌다니까요. 굉장히 반전적인 작품이에요. 이모녀 소장님도 이것도 읽어보라고 얘기 몇 번. 그리고 사실 이 인간의 조건은 그리고 이 인간의 조건은 나중에 여명의 눈동자에도 영향을 미쳐요. 김성종의 소설 특히 인육 먹는 장면이나 왜 그 군대에서 최대치가 엄청나게 구박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딱 일본 그 인간의 조건의 영향입니다. 실망이네. 그게 실망입니까? 네, 이 현해탄은 알고 있다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보면은 좀 뜻밖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드라마가 청실홍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으니까 몇 달 동안 한 거고 대부분은 매일 방송은 이제 그냥 한 달 정도 한 달보다 한 반 짧은 건 반 달에 끝나거든요. 근데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물론 이것도 매일 방송은 아니었지만은 그 시작할 때 기사에 나오는 게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이라고 한운사 씨가 집필을 하게 돼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컨대 전작들 뭐 어느 하늘 아래서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이생명다 하도록 그런 것들로 이미 한운사라는 작가가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꼭 맡긴 측면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한 회가 길어요. 20분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한 회가.
그러니까 50분 나중에는 60분 1시간짜리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러니까 일일 드라마 20분짜리 매일 하는 거하고 주말에 60분짜리 한 번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차이가 그렇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60분을 중단 없이 계속 듣는다는 게 웬만한 그 흡인력 아니고는 그렇죠.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하여튼 대작이네요. 대작입니다. 이 주제가는 어떤 곡입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손석구가 빠집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워낙 대작이니까 조금 더 스케일을 키우자라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잘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주제가를 맡은 사람이 김성태, 당시 서울대 음대 교수. 그 김성태가 이 주제가를 맡았고 그래서 노래 부른 가수도 서울대 음대에서 김성태의 제자로 있던 성악 학생 김옥순이라는 이분은 이제 대중음악 쪽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이분이 이제 노래를 했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진짜 소프라노입니다. 학생이니까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공부는 마친 상태에서. 넌 13부대가 싫으냐? 어떻게 좀 안 되니? 너 일찍이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사고 안 일으키겠다고. 네. 딴 사람과 다르다는 것도 있지는 않았겠지? 네. 그러면서도 어째서 연달아 사고 투세냐 말이야. 정 그렇게 여기가 싫다면
달리 도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떠니?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처분을 바랄 뿐이다? 참, 내 놈 백가죽 속엔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좋아, 가라. 네. 그래, 이 자식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형님이 돌아오자마자 영장에 들어가 있으니 너는 대체 뭐가 그렇노? 뭐가 어때? 어디 쌍판을 다시 좀 보지. 왜 이래? 한만 봐도 째게면 귀염둥인데. 현해탄은 알고 있다. 네. 중간에 그 극이 나오는데. 예, 제가 좀 특별히 붙여봤습니다. 신성일 아저씨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우 이창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때의 주인공들을 다 도맡아 했던 특히 요 60년대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이창환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성일 목소리를 맡게 된 거죠. 예. 얼마나 이 작품이 유명했냐면은 길을 가다가 이창환 씨가 뭘 하면은 목소리만 듣고 경찰이 혹시 아로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우들은 진짜 스타였거든요. 네. 요즘은 성우가 스타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 활동 영역도 넓었고 영화 더빙도 해야죠. 라디오 드라마 출연도 해야죠. 심지어는 음반에 그 대사도 넣어야죠. 할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성우들은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람들 뇌리에 딱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창환이란 분이 신성일 씨 목소리를 계속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영화로만 신성일 씨를 봤던 팬은 나중에 혹시라도 신성일 씨 진짜 목소리 들었을 때 목소리가 깜짝 놀라죠. 왜 저래? 그럼요. 이럴 게다가 수도 있었겠네요. 경상도 사투리 막 그렇죠. 쓰고 있지. 진짜 깨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어머 목소리가 저랬어? 어맹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고은정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성우가 더빙을 할 때 이렇게 고정적으로 특히 외화 같은 거는 딱 있어요. 몇 명이. 그렇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목소리는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성일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그 후시 녹음의 혜택을 진짜 많이 받았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현해탄 알고 있다 주제가를 딱 들으니까 이거는 이런 주제가가 어울릴 것 같아요. 내용을 이제 알고 들으니까. 네. 좀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예, 다음은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고은정 말씀을 또 하필 또 해주셔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작품이 돼버렸네요. 사극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극. 네. 장희빈입니다. 장희빈. 예. 뭐 장희빈은 지금도 워낙 친숙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드라마로 이제 처음 나온 거죠. 라디오 드라마. 예, 이 이후로 뭐 TV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다른 장희빈들을 기억하고 있을걸요. 저는 윤여정 장희빈이에요. 저는 전혀 윤여정 씨가 장희빈이었던 건 저는 뭐 이미숙. 그렇죠. 이미숙 장이고 그다음이 이미숙 장이. 저는 좀 반반인데. 전이나 장희빈 아니에요? 아니요. 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이미숙 그리고 저는 김혜수 누나 생각나요. 네, 김혜수. 그러네. 김혜수 장희빈. 네. 이미숙 장희빈이 좋았어요. 그거 아니었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그렇지. MBC 드라마. 좋았어요. MBC로. 네. 가장 표독스러웠던 것 같은데. 표독은 뭐 윤여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때 숙종이 박근형. 유인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정말 70년 전후 한 그때 윤여정이 막 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윤여정의 오빠, 그 오빠가 아주 진짜 그 망나니 같은 오빠잖아요. 장희재. 장희재가 백일섭. 좋은 캐스팅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캐스팅이죠. 그리고 그 장희빈의 엄마가 김용림. 막 감탄이 막 나오네. MBC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숙종 장희빈 하면 그게 떠올라요. 흑백 텔레비전에. 캐스팅이 좋은데요? 네, 좋다니까요. 박근영 아저씨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진짜. 게다가 이렇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숙종 역할을 잘한 거였고요. 표독스러운 장희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윤여정. 그래서 이 모든 장희빈의 그러니까 글로 기록된 거 말고 이렇게 다가오는 좀 더 다가온 생생한 장희빈의 모든 장희빈의 원조가 바로 고은정 바로 이 라디오 드라마 장희빈이거든요. 고은정 씨가 그 장희빈 역할이었어요. 성우였어요.
그래서 이 1961년 1월부터 3월까지 제법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거기다가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사극 작가로 꼽히는 그 이서구라는 분. 홍도야 울지 마라 네. 그 노래 가사 쓴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시나리오 작가였고요. 60년대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텔레비전 버전 장희빈 윤여정 나왔던 거 그것도 이서구작이에요. 거기까지도.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되면 진짜 할아버지거든요. 이분은 1920년대부터 쓰셨어요. 대중소설을. 근데 70년대 초반까지 롱런. 제 기억이 맞다면은 1900년대가 아니라 1890 몇 년생일 겁니다. 예, 예. 20세기 분이 아니에요. 예. 태어난 게. 근데 이제 70년대 초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고 하도 오래 쓰시니까 막 색깔리셔가지고 유호 선생님 말씀으로는 죽였는데 이전 회에서 나중에 그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몇 번이 있어서 이제 진짜 그만 써야 되겠다고 끊으셨다고. 예. 주제가는 어떤 건가요? 예, 이 주제가는 이 노래도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사극이니까 네. 사극 분위기가 나야 되잖아요. 국악 스타일입니까? 좀 그런 게 가미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손석구 선생이 아닙니다. 손석구 선생은 요런 거에 조금 아무래도 그렇죠. 낯설죠. 네. 좀 통속적인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호승, 그러니까 이분은 가수 나혜심의 오빠. 나혜심 노래 대부분을 작곡한. 그렇죠. 그리고 뭐 꼭 누구의 오빠가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썼던 작곡가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장희빈 주제가를 썼고 이 장희빈도 당연히 영화로 바로 만들어지고 영화에서는 김지미죠. 주인공이 김지미. 예. 아주 표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희빈도 다행히 아까 현해탄은 알고 있다처럼 당시에 극 일부가 전편은 아니고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제가와 함께 그 극 일부를 짧게 조금 들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속 방송극 장희빈 이서구작 박동근 연출 장희빈 오늘이 36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중궁벌 긴 마루에 하염없이 눈물 짓는 장이 피나 님 고이든 그날 밤이 참아 그려 치마 보게 멍맨 거 누구장고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고? 대왕 대비전 매시는 나이니올시다. 그럼 네가 바로 옥란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렇더냐. 벌써 네 이름은 알고 있었느니라. 그럼 소인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아니다. 좀 더 있거라. 그래도 네가 송구스러운 모양이로구나. 꾸지람됐사옵니다. 그 꾸지람은 염려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 어찌 감히. 괜찮다. 어서 이리 오너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잠이 오지 않게 홀로 이곳에 났느니라. 너를 만나니 매우 기쁘다.
홍나나, 고개를 바로 들어라. 아이. 저 달과 네 얼굴과 어느 편이 더 아름다운가 견주어 버린다. 너무나 황공하여 몸들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네. 그게 재밌네요. 이리 가까이 오라고. 이건 마지막 회는 아닙니다. 네. 지금 붙여오셔서 그렇지. 그렇죠. 네네. 네. 이리 가까이 오면서 마지막 회 하면 항이 엄청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라디오라는 게 이제 앞서 들으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멘트가 나가요. 연속 방송국 장희빈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네. 이서구작 뭐 박동근연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제가가 쫙 깔리고 주제가를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절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 극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무슨 제공 이런 것도 붙는 그렇죠. 데도 예. 있고. 민방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 또. 예. 네. 누가 불렀는지를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예. 궁금해하실 것 가수가 같으니까. 또 의미가 있는 분인 게 맞아요. 그 황금심 선생의 노래인데 네. 이 장희빈 주제가가 나올 무렵이면은 사실 신민요라는 그 장르가 많이 좀 위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를 계속 끌어갔던 중요한 가수들이 몇 명 있긴 있었는데 바로 황금심, 뭐 황정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중요했죠. 황 씨에게 황씨성 가지신 분들이 분발하셨군요. 그 황금심 선생은 일제 때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여가수였잖아요. 알뜰한 당신 같은 히트곡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삼다도 소식. 네, 그게 황금심입니다. 삼다도라 제주에는 네네. 아가씨도 많은데. 바로 그 노래. 그래서 이분은 외로운 가로등 같은 재즈송도 잘 부르고요. 알뜰한 당신 같은 트로트도 잘 부르고 삼다도 소식이나 지금 장희빈 같은 신민요도 잘 소화하는 세 개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활동 기간이 신곡을 발표하는 그 기간이 거의 30년입니다. 네. 60년대 중반까지도 신곡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좀 짧았는데 남편이 고복수. 그 유명한.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은 다행히도 이영미 선생님께서 이게 드라마 내용이 좀 확실하게 뭐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몰라요. 드라마 내용을. 것 같은데 뭐 노래는 그런대로 히트를 했습니다. 호반의 벤치라는 노래를 이제 드라마 주제가를 들을 텐데요. 이것도 드라마 제목하고 주제가의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네. 드라마의 제목은 호반에서 그렇게들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는데 드라마 제목이 호반에서 그렇게들 이거예요? 뭔가 좀 여운이 있죠. 그렇게들 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달리기겠죠, 달리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신문을 읽고 아주 고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라디오 드라마가 어느 정도 반응을 얻은 뒤에 그 주제가가 그러니까 반응을 얻지 못하는 주제가는 그냥 사장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아예 들을 수 없는 노래들이 부지기수고 반응이 있었던 거는 음반에 담깁니다. 이 호반의 벤치도 이듬해에 드라마 끝난 뒤에 62년에 음반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라디오 방송 당시에 이 사운드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달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어쨌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음반 버전이니까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 누가 불렀습니까? 여기서는 듀엣입니다. 강수향, 권혜경 두 분이 함께 불렀는데 어떤 분들이죠? 이 강수향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재밌는 분이에요, 정말로. 일단 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원래 수학,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수학과가 아니라 수물과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 학교 선생님을 했고. 음악 선생님 아니고요? 음악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을 했고. 근데 음악을 워낙에 좋아했고, 노래도 잘했고, 그래서 가수로 변신을 해요. 방송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PD로도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방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 담당 PD로 굉장히 상당한 그 막후의 실력자 이렇게 활동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PD를 하면서도 음반 녹음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은 게 이제 오늘 준비한 호반의 벤치라는 곡이죠. 그리고 권혜경은 꽤 인기 있는 그 가수죠. 산장의 여인이라는 90년대 말 노래를 불렀던. 이분도 방송국 전속 가수로 출발을 했던 분이고요. 이 작곡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황문평. 평론가 아니신가요, 이분? 평론도 했지만.
꽃 중에 꽃도 지으셨고 빨간 마우라도 지으셨고 그래서 쭉 보고 있으면 지금 드라마 주제가를 지으신 분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일단 처음에 손석구의 시대가 있다가 이후에 이제 6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작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황문평 선생은 이 외에도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한 거 외에도 다른 주제가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꽤 많이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그냥 박시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조금 고상 이런 느낌 좀 그러니까 드는. 김성태가 나올지언정 그렇죠. 박시춘이 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찌됐건 뭔가 좀 엘리트 분위기가 나는. 네. 황문평까지도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호반의 벤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